안녕하십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해드리는 바삭하고 담백한 파리 이야기 빠담빠담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짜뉴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의 음모론의 시대에 따르면 음모론을 권력을 지닌 둘 이상의 사람이 뚜렷한 목적을 위해 비밀스러운 계획을 짜서 중요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과 비교해 가짜뉴스는 주로 권력과 무관한 개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 생산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발 가짜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가짜뉴스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사실만을 나열해도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창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180도 다른 상황으로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프랑스에서도 가짜뉴스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전 일제감정기 시대 친일 문학가나 혹은 요즘의 정치검찰처럼 18세기 후반 당시 사회 지도층들의 입맛에 맞는 작품 활동을 했던 정치화가의 대북격인 자크루이 다비드의 초기 작품 중 마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이곳은 그야말로 슬픔의 도가니입니다. 많은 작고병파 당원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장볼 마라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요. 장 씨의 죽음을 직접 확인한 자크루이 다비드 씨의 그림을 통해 당시 처참했던 현장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이 그림은 1793년 7월 13일 죽음을 맞이한 장 씨를 그의 절친한 동료였던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 씨가 마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 1793년 발표한 작품입니다. 평소 피부병을 앓던 장 씨의 습관대로 욕조에 앉아 업무를 보던 와중에 지롱드파의 열성당원이었던 샬롯 꼬르데에게 암살당한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중간에는 장 씨가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고 그의 손에는 암살자 샬롯 꼬르데에게 받은 걸로 추측되는 쪽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림 좌측 하단에는 범행에 쓰인 칼도 떨어져 있습니다. 장 씨는 안면은 없었지만 자신을 혁명당원이라고 소개했던 꼬르데 씨를 크게 의심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혁명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했던 장 씨는 꼬르데 씨의 탄원서를 손에 쥔 채 50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상 루브르 박물관에서 장인환 특파원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러면 가짜뉴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 그림은 실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그림이라고 선전했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평상시 피부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장 씨의 피부를 보시면 굉장히 매끈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죽음을 맞이한 장 씨의 표정이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스러운 모습과도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장 씨가 들고 있는 쪽지의 내용이겠는데요. 실제 샬롯 꼬르데 씨에게 받았던 쪽지의 내용은 지롱드파의 비밀을 넘겨주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림 속 쪽지의 내용은 장 씨에게 샬롯 꼬르데 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그림을 그렸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장 씨와 같은 정치적 노선을 지지했던 다비드 씨가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장 씨의 죽음을 혁명의 순교자로 미화함으로써 급진파였던 자코뱅파에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후에 이 공포정치의 지도자들이 이 그림을 사랑하고 여러 점의 복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진 이유가 그렇겠군요. 실제 원작은 벨기에에 있고 우리가 본 작품도 복제품의 한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마라의 죽음을 통해 이미지로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자크루이 다비드 씨는 그 이후에 더욱 대담한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요. 정치화가로 활동하던 당시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업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진 PD님께서 만나보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자크루이 다비드의 가장 대표작이죠.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명환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 축제 현장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 나폴레옹 황제가 황후 조세핀에게 왕관을 쓰여주며 행사가 끝났는데요. 자크루이 다비드 씨가 이 역사적 현장을 그림으로 남겨두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작품은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 황제 나폴레옹 1세와 황후 조세핀의 대관식이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크 씨의 작품으로 1805년부터 1807년까지 2년간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가로 9.79m, 세로 6.21m로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 두 번째로 큰 작품입니다. 피터 폴 루벤스의 마리드 메디치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으며 그의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드라마의 가장 절정의 순간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황제 나시가 조 씨에게 쓰여주려 하는 왕관을 초대받은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행사에 초대받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혹여나 기침이라도 한다면 200명의 모든 이들이 저를 쳐다볼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말소리가 절로 작아집니다. 이상 루브르에서 진병관 특파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대작이네요. 이 작품은 우리가 방금 전 만나보았던 마라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등장인물도 많고 실제 그 행사를 목격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보니까 아주 허무맹랑하게 각색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비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뻔뻔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라의 죽음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치학으로서의 역량을 펼쳐 보였습니다. 굉장히 여러 부분이 실제와 다르게 각색되었지만 가장 권력자의 입에 맞게 바꾼 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황제 나시보다 7살이나 연상이었던 황후 조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오히려 황제 나시보다 어리게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제 나시를 보시면 현재 왕관을 황후 조씨에게 씌워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황제 나시가 스스로 왕관을 썼고 그 모습을 자씨가 스케치했지만 황제 나시의 온화한 이미지를 위해 수납 각색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층 발코니에 앉아있는 황태후 레테치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제 가정 불화로 그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족을 연출하고자 의도적으로 그려놨습니다. 루브르에서 꼭 보고 가시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인데 19세기 초반에는 당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은 이 대관식을 진행하기 위해 대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형을 만들어 직접 위치를 정하고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른 인물인 만큼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하고자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대관식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었겠죠. 당시 황제 나시가 이 그림에 얼마나 만족했었는지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라고 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이렇게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그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당시 시대상을 고발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을 저희 두 PD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폴레옹 대관식에 못지않은 대작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그림의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둡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작품은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화가가 1819년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제목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1816년 프랑스의 제국주의가 극에 달하던 시기 아프리카 세네갈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떠났었던 메두사라는 이름의 프랑스 군함이 침몰하면서 많은 희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주제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당시 사건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150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됐다라고 전해지는데 사건이 난 이후에는 바로 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좀 은폐됐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희생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당시 신분이 낮은 가진 것이 없었던 소위 말해 평민들이었다 보니 이들의 희생이 당시 대중들을 자극할 것이라 걱정했었던 사회 지도층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된 화가는 당시 정부의 무능하고 부패한 태도에 분개하면서 이 작품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자신의 스튜디오에 뗏목과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공을 들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테오도르 제리코가 얼마나 작품을 극적으로 표현하려 했는지 우리가 작품을 함께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안정적인 구도를 하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에 줄을 그어서 그림을 양본해 보시면 왼편으로는 높은 파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절망의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으시고요. 오른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파도 위에 구조선이 보이고
이 고조선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구조선을 향해 손짓과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 희망의 이미지를 전하고 있는 극적인 묘사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과 다른 상황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봤었던 가짜뉴스의 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대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도 하죠. 절대 권력자에 굴복하지 않고 민중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자크 루이 다비드의 대척점에 있는 작가가 테오드르 제리코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년 전에도 대중들을 현혹하는 가짜뉴스는 있었고, 그러한 가짜뉴스와 맞서 싸우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더욱더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빠담빠담의 빠가뷰 다이어리 파리 비디오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거 모르려고 이거. 형 맨날 무서워하더니만 어? 아주 그냥 폼 잡고. 아이 비켜, 안돼, 미안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포즈를 다시. 하지마, 포즈 맞추. 아 왜? 될 때까지 해. 하지마. 남는 게 시간인데. 아니, 하지마. 아우 골반. 그냥 표정만 해. 지금까지 빠담빠담의 파리 비디오 노트. 빠가뷰 다이어리. 빠가뷰 다이어리. 왜 파리 비디오 노트. 빠가뷰 다이어리. 파리 비디오 툰. 아 여기서 몇 뺐네.